이번 이재명 정부만 그랬던 거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는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요.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도 결국 막판에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급은 이게 텐트 치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상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또 누군가는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있다. 사실상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불안할 거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매매 가격 상승.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분이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걸 보겠어요? 부동산을 사서 집이 올라야 된다라고 믿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에요. 안녕하세요. 신영강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 그다음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제 교육도 하고 있는 불용 신형강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까지는 대선 기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여 존재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뭐 대선 전후를 떠나서 서울 시장은 조금 달아오르고 지방 시장은 여전히 최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굉장히 막 조급함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쏠림, 그다음에 이제 조급함 이런 것들이 막 아주 뒤엉켜버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 누구한테는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이 좀 위험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왔고요. 이제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첨예하게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딱 하나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리고 정책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이번에 들어선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색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특정 지역으로 쏠려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누르는, 그러니까 약간 평등?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양극화로 흘러가는 부분을 좀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이 조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아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달아오르는 현상이 뭐 왜 이러느냐는 두 번째 치고 두 번째로 쳐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 달아오르는 현상을 그대로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제라든지 기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간 관망세라는 게 서울만 좋고 나머지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반대로 또 평등한 어떤 세상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을 만든다면 걔네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은 이런 색깔이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색깔이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본 그동안에 한 20-30년 동안의 모든 정부의 속성은 결국은 양극화라든지 뭔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거를 반대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공약은 매번 나오는데요. 지난 정권에서도 주택 공급 계획이 여러 차례 발표되고 시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대책과 방안이 되는 것일까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좀 더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특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신축 아파트가 없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수요까지 불러오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 부분은 또다시 시장의 불안을 만드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우리 이제 국민들, 대중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표현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정책의 아젠다가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 이재명 정부가만 그랬던 거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는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 시절을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그거보다 조금 더 중간에 껴있는 문재인 정부도 결국 막판에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때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은 이게 텐트 치는 게 아니거든요. 텐트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던지는 그 어떤 계획을 알리고 그다음에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땅 파고 건물 짓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지금 그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상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들은 또 누군가는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있다. 이게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입장에는 공급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좀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불안할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짧게 잡아야 3년인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짧은 것도 있거든요. 빌라 짓는 거라든지 빠르면 뭐 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짓거든요.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결국 이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 메인 시장일 거고 이 아파트 시장이 메인 시장일 때 3년에서 한 4년 정도의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동안 못했던 이 공급 확대라고 하는 얘기 속에 실제로 공급 못했던 부분과 이제부터 시작한 또 앞으로의 3, 4년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불안해질 거고 그래서 공급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것 또는 공급 확대가 시장에 영향이 이렇게 미칠 것이라고 답변하는 거는 다 허황된 소리가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앞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이슈가 될 거다라고 봐야 돼요. 이 공급 부족이 만들어낼 현상과 그다음에 이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현상이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심해지거나 하면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옛날부터 했던 소리고 공급 확대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도드라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엔 현재 미분양 늪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신규 분양까지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되게 지금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 속에서도 우리 초반부에 서울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다음에 신규 공급 늘어난다. 근데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겠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서울은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고. 왜? 3, 4년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지방은 더 박살나겠죠. 아니 공급도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났는데 거기다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 지금 질문의 내용을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중에는 실수요자가 많고 자 그런데 실수요자가 많아서 집중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이번에 들어서는 정부가 이거 되게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지방의 미분양이 많다.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난다. 근데
아무도 안 산다. 그럼 지방은 공급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아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공급 확대지만 지방은 미분양 해소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원칙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분양 해소는 자연스럽게 건설 경기 위축과 지방 건설사들을 살리는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각형 피라미드예요. 정부의 앞으로 나오는 정책은 맨 위에는 공급 확대라고 얘기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울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서울로 집중되는 걸 해소하지? 그게 첫 번째 정책일 거고 두 번째 그 상단의 그 두 번째 단에서는 그리고 지방 미분양은 어떻게 해소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맨 위에 있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서울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지? 이게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의 미분양에 늪에 빠졌다? 결국은 이번 정부가 이 정부의 속성이 민주당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방을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단지 이제 어떻게 푸느냐, 어떤 방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의 색깔에 맞춰서 하겠죠.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방 중에서 부산조차 3년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방 부동산의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에는 우리가 살고 있다. 기분이 어떨까요? 완전 짜증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부한테 뭐라고 얘기를 던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봐.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장이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들이 결국엔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거냐면 총선이 이제 앞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난 지가 며칠 안 됐다 보니까 총선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해 보려면 그 다음 연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연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총선에서 과연 지방의 표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지방의 표를 어느 정권이 표를 잘 받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방의 지금 현재 계속 얘기하는 거, 지방의 인구 감소,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방의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거기다 지방 부동산까지 난리가 났어. 안 좋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얘기하게 되면 던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야 그게 우리한테 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몇 년에 걸쳐서 조금 더 길게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지방에 관련된 부분이 뭐 하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거라는 거죠.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정부가 아마도 지방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 자체는 현재로서는 안 좋잖아요. 현재로서는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안 좋을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서울이 지금 너무 달아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좀 걱정이에요. 서울이 너무 달아오르면 누군가는 회피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피할 거고 내가 샀는데 오른 사람은 회피할 건데 누군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그 사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똑같은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 힘들게 들어간 사람들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선이 끝나고 세종시에 출렁이던 집값이 조만간 선거 이전으로 복귀하고 호재가 없이 하락 전망을 보일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행정수도로 개발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세종시가 지방에서 속된 말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상급지에 해당이 되죠. 호재도 많고 뭐 우리가 이제 지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 부산을 빼놓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제2의 광역시니까. 제2의 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보는 것처럼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호재로 점철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호재가 점철되어 있는 것들은 뭐 하나 좋은 기운만 오게 되면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 동네에 휘발유까지 끼얹는 그래가지고 막 활활 타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볼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과 바로 직전의
상황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세종시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세종시로 정부가 옮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들썩들썩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가 6월이잖아요. 올 1월 달 어땠는지 혹시들 다들 알고 계신가 궁금해요. 올 1월 달에 어쨌느냐? 올 1월 달에 세종의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최악이에요. 뭐 아무런 호재가 지금 뭐 발현된 것도 없고, 그리고 그전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 가격 떨어지지, 그다음에 매매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일인데 갑자기 행정도시 뭐 쪽으로 뭐 누가 이전하네 뭐하네라고 하는 호들갑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들썩거리는 동네다. 결국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잖아도 좋은 동네에 그 심리가 들어와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닥쳤던 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쫓아 들어온 사람들은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춤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나중에 어느 시간 정도 되면서 또 다시 뭐 세종시로 뭐 어디를 이전하고 뭐 뭘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달아오를 수 있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양은 냄비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동안의 세종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 왔어요. 물론 세종시가 그래서 좋지 않느냐? 아니죠. 호재도 많고 기본적으로 행정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상급지의 역할은 충분히 할 건데, 그 상급지의 역할이 강남 같은 모습은 아닐 거고요. 들쑥날쑥하면서 오히려 어설프게 들어가시는 분들, 뭐 실수요자들 빼고 어설프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짜증나는, 애먹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동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것들은 쉽게 말하면 테마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테마가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마가 빠져서 쌀 때, 또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내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을 때 샀다가 테마 때 파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마에 따라 움직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내의 양극화가 신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양극화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부동산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양극화는요, 매번 반복돼 왔어요. 수십 년간 반복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그 본질은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상급지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중급지와 하급지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게 비싸졌는데도 상급지로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는 직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었던 거냐면 결국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에요. 다주택자 규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죠. 근데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은요, 이번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다주택자 규제가 결국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사서 수익을 내는 시기에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집을 여러 채를 사서 수익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아젠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똘똘한 채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똘똘한 채가 누가 보더라도 어디겠어요? 서울이고 강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서울이 오르고 그 중에서도 강남이 제일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들을 막으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주택자 규제를 풀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여러 군데를 살 수가 있는 현상들이 만들어겠죠. 뭐 다주택자들이 나쁘고 좋고는 다 나중에 문제고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다주택자들이 지금 다주택자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을 다 어디를 사고 싶으냐? 서울, 강남을 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른 곳에 물꼬를 튀어줘서 물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길을 바꿨을 때 저쪽에서 소액으로도 투자했더니 기회가 되네?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확장되고 그러면 또 추격 매수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서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점점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진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현 정부 후반부였어요. 그리고 그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이어질 때까지 사실상 규제 완화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들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새로운 말이 뭐냐면 소형 주택이었어요. 소형 아파트. 즉 노무현 시대에 전반적으로 똘똘한 한 채였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심리가 점점 사라지는, 뭐 똘똘한 한 채가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A는 B고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부러지게 얘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얘는 아니구나, 떨어지는구나, 폭락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똘똘한 한 채, 즉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면서 몇 년간 서울 강남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심리 현상이 있어요. 지난 10년간 역시 강남만 오르네. 이거를 심리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똘똘한 채가 대세야. 그리고 이제 강남은 계속 갈 거야.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말은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반박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저도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가 엄청나게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자산 시장이 그렇게 벌어지고 양극화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극화가 되다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나머지가 따라 올라오거나 이런 그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원죄가 있어요. 왜? 다주택자 규제를 얘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주택자 규제를 했던 애들이 푼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니네가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다른 곳에 이슈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흐려버리고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바로 하지는 못할 거고,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바로 하지는 못할 거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함부로 하기에는 명분도 없고 내가 그동안 막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 양극화 현상들을 더욱더 도드라지는 현상들을 갖다 이슈화를 시킨다거나, 지방에 지금 사람이 안 가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조금 그것들을 구입해 준다든지 그러면 좀 혜택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다라든지, 또는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 무언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한테 약간의 양보를 해서 이것들을 구입해서 우리들한테 전세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슈몰이와 명분을 만들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아마 이번에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렇다고 다주택자 푼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발하겠어요. 저도 그거를 원하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서로 또 싸워요. 그리고 되게 안 좋은 현상들이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치가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것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 건데, 아마 이것들을 지금 되게 힘든 쪽,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곳들로 조금씩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정답일 거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시간은 언제 그럴 거냐?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전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 다주택자 규제에서 출발됐던 똘똘한 한 채가 원이 돼서 똘똘한 한 채가 이쁜 똘똘한 한 채였다가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똘똘한 괴물이 되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서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음번에 이런 대책이 필요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 아마 이번 정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곧 끝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높아지겠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좀 전에 세종 얘기했었잖아요. 세종 얘기했는데 세종이 1월 달만 하더라도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호재가 만들어지면서 막 몰려왔잖아요. 그 몰려왔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 또 이제 행정수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전 일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청와대로 간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흐지부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아마 다주택자 규제가 나온 게 2017년, 18년 요때였을 거예요. 지금 2025년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절을 똘똘한 한 채가 오르는 걸 봤거든요. 쉽게 바뀔까요? 그리고 이미 그걸로 벌었거나 또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시장은 되게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죠. 단지 오랜 기간을 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더라. 그리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은 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것들이 오래되니까 확증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그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만들으니까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정부 정책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 영양가가 없네 그러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게 사람이더라. 그거를 봤기 때문에 서울이 계속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지 않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서울에 뭐 투자를 하겠다. 돈 있으시면 하셔야죠. 장기적으로는 서울이 최고인데. 근데 여기서 연끌을 한다?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6년은 수도권 주택 시장에 있어 변곡점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적인 공급 절벽으로 인해 공급에 전례 없는 급감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 규제,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매매 가격 상승이거나 전세 가격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난 몇 년간 특히 이제 바로 직전 정부가 윤석열 정부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했던 거는 역시 공급 확대였어요. 근데 그것들의 문제점이 무언가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초반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 그게 3년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집을 짓는데 3, 4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3년 전에 공급 확대한다고 했던 게 공급이 부족하겠구나라고 해서 위험을 인지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3년이 경과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공급 부족은 더 늘어난 상황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3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죠.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집 짓고 입주하는 데까지 아무리 짧아봐야 3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한 3년, 앞으로 3년, 5, 6년간 장난이 아닐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매매 가격 상승.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왜냐면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 유튜브를 부동산에 관련돼서 와서 떠든다.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분이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걸 보겠어요? 부동산을 사서 집이 올라야 된다라고 믿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 만약에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눌러요. 그러면 오를까요? 매매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갖다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내내 공급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후반부에도 공급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서울이 올랐느냐 생각해 보면은요. 올랐다가 심지어는 금리 인상 때문에 완전히 엄청나게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떨어졌기도 했고요. 또 오르다가 떨어졌기도. 그러면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믿었는데 그 와중에 엄청나게 등락이 심했단 말이죠. 그쵸? 등락이 심했단 말이에요. 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무조건 집값이 상승이 아닐 수도 있구나. 왜?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양극화 해소, 지방 문제 해소. 그러면 거기 정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서울의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를 돌려버리게 되면 서울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세 가격 급등이에요. 왜? 집을 안 사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거제도 가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세로 살겠죠. 월세로 살겠죠.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들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요. 뭐냐?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 맞다. 그래서 오랫동안 문제가 될 거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그건 좀 생각해 보자. 왜? 우리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공급 부족 때문에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금리 폭등 때문에, 금리 급등 때문에 박살난 경험도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공급 부족이 그렇게까지 안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게 현실적이라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그렇게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면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는 아마 댓글에서 엄청난 욕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쵸? 엄청난 욕들이 쏟아져. 왜? 아니 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일단 심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죠. 저 친구가.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게 공급 부족이라는 게 앞으로 나타날 심각한 현상들을 만들어낼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 허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 또는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첫 번째 베팅을 하는 건 좋은데 반대일 수도 있고 그때는 전세 가격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고 해야지 몰빵을 했다가는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공급 부족이 엄청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근데 제가 조금 신경이 쓰는 게 정부 정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